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5월 21일 일요일 주요 7개국 정상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오전 한일 정상회담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진행됩니다. 이 회담은 약 30분 동안 진행될 걸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에 앞서 잠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찾아서 공동으로 참배할 예정입니다. 뉴스 특보를 통해서 한일 두 정상의 위령비 참배 현장 그리고 정상회담 주요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 특보 함께해 주실 민정욱 국립외교원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이른 시간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현장 소식 정리해줄 통일외교부 김지선 기자도 함께 자리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대통령이 원자폭탄에 희생된 한국인을 추모하는 위령비를 찾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참배 현장에서 취재 중인 신지혜 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신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위령비가 있는 곳인가요? 네, 그 인근입니다. 저는 지금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근처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부서진 건물이 지난 1945년 8월 6일 원자폭탄이 투하됐을 당시에 잔해가 남은 이른바 원폭돔입니다. 원폭의 참상을 알리는 증거물 그 자체이기 때문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 원폭돔 안으로 공원과 추모시설이 조성돼 있는데요. G7 정상회의 기간 내내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최대 3만 명으로 추정되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들을 기리는 위령비도 이 공원 안에 있습니다. 잠시 뒤면 한일 두 정상, 한국인 희생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할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 역시 처음인데 언제쯤 도착합니까? 우선 제 뒤로 가림막이 보이실 텐데요. G7 회의 시작 전부터 삼엄했던 경비가 한층 지금 강화된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이 언제쯤 기시다 총리와 이곳을 참배할지는 경호 문제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요. 잠시 후 함께 모습을 드러낼 거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국 대통령이 이곳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하는 것, 또 한일 양국 정상이 공동 참배하는 것 모두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원폭 피해 동포를 만난 자리에서 공동 참배 계획을 알리면서 한국인 원폭 희생자들을 추모하면서 양국의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열어갈 거를 함께 다짐하는 자리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양국 관계 개선에 먼저 나선 한국에 일본도 일종의 성의 있는 호응을 보이고 있다는 게 대통령실 시각입니다. 실제로 오늘 위령비 참배는 기시다 총리가 제안해서 성사가 됐는데요. 그동안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은 한일 양국 모두로부터 장시간 외면받았습니다. 일본은 자국민을 우선하느라 또 한국에선 무관심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인을 추모하는 위령비도 원폭 투하 이후에 25년이 지난 1970년에야 추모공원 밖에 세워졌는데요. 한일 민간의 노력으로 1999년 공원 안으로 이전됐습니다. 그렇군요. 이어서 한일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현안들이 논의하게 됩니까? 지난 7일 서울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2주 만입니다. 이른바 일단 셔틀 외교라고 하는 양국 정상이 수시로 만난다는 것 자체가 한일 관계 안정화를 의미하는 거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대통령실은 양국이 기존 합의를 공유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후속 조치, 또 양국 정상이 합의한 사회 문화 교류, 한미일 안보 협력을 위한 신뢰 조성 등 양국 정부가 계속 조율 중인 사안들이 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5박 6일간 한국 전문가들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현장을 시찰할 예정인데요. 오늘 회담에선 관련 논의는 없을 거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네, 이번에는 히로시마 원폭 시설과 피폭자들을 취재하고 있는 박원기 특파원 연결해서 현지 분위기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박 특파원,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첫 공식 일정이 정상들의 원폭 자료관 방문이었는데 이 박 특파원도 다녀오셨죠? 어떤 곳입니까? 네, 원폭 자료관의 공식 명칭은 평화기념자료관인데요. 78년 전 원폭이 투하된 지점과 가까운 곳에 지금의 평화기념공원이 조성되면서 1955년 공원 안에 지금의 원폭 자료관이 지어졌습니다. 본관이 먼저 지어졌고 한참 나중에 동관이 지어졌는데요. 정상들이 그곳을 방문하기 전, 그러니까 일반 관람이 통제되기 전 저희 취재진도 그곳을 방문했는데요. 입구를 지나자마자 원폭 투하 직후 지옥처럼 변해버린 히로시마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인구 35만 명이 히로시마에 살고 있었는데요. 원자탄 투하로 피폭돼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난 3살 어린이가 타던 세발 자전거, 까맣게 숯덩어리가 된 도시락과 각종 유품,
그리고 끔찍한 화상을 입은 피폭자 사진까지 그때의 참상을 고스란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일본 각국 정상들을 이곳으로 데려간 배경이 굉장히 궁금한데 일본 분위기는 또 어떻습니까? 네, 일본 정부는 원폭의 참화를 공유하고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G7 정상을 이곳에 초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 핵무기는 사용해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란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被爆者の方々、そして、世界の多くの人々が願っている核兵器のない世界、を目指すという理想。 미국, 영국, 프랑스 등 핵 보유국 정상도 포함된 G7 정상들의 자료관 방문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자료관 전시물은 핵무기의 공포와 일본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을 부각하고 있는데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는 원폭이 왜 투하된 건지, 또 태평양 전쟁은 일본 때문이었다는 설명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전쟁 가해자이지만 원폭 피해만 주로 강조해온 이런 일본 정부 태도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 여전한 것도 사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선 두 번째로 원폭 자료관을 방문했는데요. 사과나 유감 표시라도 한마디 하지 않을까 일본은 내심 기대했지만 역대 대통령과 관계로 원폭 투하와 관련된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문한 지 하루 뒤에 각국 정상이 작성한 원폭 자료관 방명록 내용이 알려졌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방명록에 세계에서 핵무기를 최종적으로 그리고 영구적으로 없앨 날을 위해 함께 나아갑시다. 신념을 관철합시다. 라고 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공동 참배하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이 박특파원도 직접 다녔다고 들었는데 사연이 많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곳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평화기념공원대에 원폭 자료관에서 약 300m 떨어진 곳에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가 있습니다. 물론 주요 7개국 정상이 참배, 헌화했던 위령비와는 다른 겁니다. 마찬가지로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에 취재할 수 있었는데요. 히로시마에 살던 조선인 8만 명 가운데 5만 명이 피폭을 당했고 이 가운데 3만 명가량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상당수가 미쓰비시 군수공장에 강제로 끌려온 이들과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한 한국인 위령비가 만들어졌는데 원폭이 투하된 지 25년이나 지나서 197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마저도 일본의 차별 정책과 남북 분단에 따른 제1동포 간 갈등으로 공원 밖에 방치돼 있다가 1999년에야 비로소 지금 자리로 옮길 수 있었는데요. 매년 8월 5일이 되면 이곳에선 한국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위령제가 열립니다. 한국 대통령은 지금까지 이 위령비를 참배한 적이 없고요. 일본 총리로서는 노부치 게이조 총리가 1999년 참배했습니다. 네, 현장에서 들어오는 소식은 이어서 잠시 후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통일외교부 김지선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한국 대통령이 이곳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찾는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두 정상이 곧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하게 됩니다. 앞서 들으셨듯이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안에 있습니다. 이 공원은 1945년 8월 6일 미군이 원자폭탄 공격으로 죽은 희생자를 기리는 장소입니다. 피해자 전체를 추모하는 위령비와 네. 한국인 위령비는 15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네, 지금 실시간 화면이 들어오고 있는데 기시다 총리와 부인이 함께 지금 참배를 준비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뒷모습이 보이는데요. 네. 이번에 그 참배하는 게 그럼 기시다 총리 내외하고 윤석열 대통령 내외 또 같이 배석하는 또 다른 분들이 계십니까? 네, 아직 그 배석자 명단 누구와 함께 참배할 것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19일에 윤 대통령이 동포들을 만난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희생자들과 함께하는 일정이 되지 않을까 예상은 하는데 누구와 같이 참배하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윤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외곽에는 지금 정상들을 경호하기 위한 경호원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지금 기시다 총리의 내외가 지금 참배를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영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기시다 총리와 기시다 총리의 부인 네, 기시다 지금- 유코 여사입니다. 그렇죠. 지금 윤 대통령이 아마 지금 위령비 쪽으로 도착한 것 같습니다. 지금 경호원들이 훨씬 더 분주해졌죠. 지금 이
그 두 정상, 한일 정상이 그 하는 것도 처음이죠, 김 기자? 그 지금 두 정상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하는 것도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이번이 처음이고 일본 대통령, 현직 일본 총리가 참배하는 건 이번이 두 번째가 됩니다. 두 정상이 같이 참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이 그 위령비가 있는 평화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네, 지금 위령비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요. 먼저 기시다 총리가 와서 기다리고 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위령비는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안에 위치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여곡절 끝에 위령비가 건립이 돼 있고 그래서 한국인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매년 8월이 되면 이곳에서 위령제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인사를 나눴고요. 위령비 쪽으로 참배하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위령비는 높이 5m, 무게가 10톤이라고 합니다. 1970년 제1동포 모금으로 세워졌고 당초 일본 측의 반대로 공원 밖에 세워져 있다가 오랫동안 차별의 상징처럼 방치돼 왔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1동포들과 일본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으로 1999년에 공원 안에 지금에 있는 위치로 옮겨졌습니다. 교수님, 이게 지금 한일 그 각국 정상들이 위령비를 지금 하는 게 처음인데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한일 정상이 과거의 아픈 역사를 함께 돌본다라는 그런 정치적 상승이 굉장히 크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한일 관계가 이제 훈풍을 맞고 있긴 하지만 그 전에 굉장히 몇 년 동안 교착 상태에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한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요. 그 기저에는 아무래도 역사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양국 정상 간의 양국 간의 거리가 좀 멀었는데요. 이런 분위기가 이제 우리 정부의 대수적 결단에 기초를 해서 지금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일본 정부에서도 화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보도에 나온 것처럼 일본 측에서 먼저 위령비 참배를 제안을 했고 우리 정부가 수락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본 정부가 국내 정치적으로 보수 세력의 어떤 반발이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딛고요. 좀 보시는 것처럼 뒤에 희생자들이 같이 이렇게 참석하신 것 같아요. 그 자체가 피해자들이 함께 보여준 같이 부분이 한 것 같고. 크고요. 그리고 옆에는 저희 핵심 관계 참모진들이 지금 나와 있네요. 예, 외교장관분들. 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지금 한 10초 정도 묵념을 했고 꽃다발을 헌화한 이후에 10초 정도 묵념을 하고 그다음에 피해자분들과 인사를 나눈 뒤에 지금 다시 차량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령비 공동 참배 길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첫 한일 정상들의 첫 위령비 참배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위령비 참배 이후에 일정도 궁금한데 김 기자,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좀 예정돼 있습니까? 네, 곧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5번째입니다. 약 2주 전에 5월 7일 서울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고 오늘 일본 히로시마에서 이 두 정상의 5번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 참배가 끝나고 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제 위령비를 떠나서 지금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1945년 8월 히로시마 원폭 희생자의 10%인 2만 명 정도의 한국인이 이곳에서 원폭 피해를 당했고요. 당시 희생된 분들의 2만 명 정도, 전체 희생자의 한 10% 정도가 되는데 당시 어떤 분들이 이 지금 위령비에 지금 모셔져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히로시마 전체 희생자의 약 10% 정도가 희생돼 있다라고 이 위령비 뒷면에 적혀 있습니다. 원폭 투하 당시 히로시마에 약 10만 명의 한국인이 살고 있었고 2만여 명의 한국인이 순식간에 목숨을 빼앗겼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는 히로시마에서 희생된 한국인이 비석에 표기된 것보다 더 많은 3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한국인 피해가 많았던 건 강제 동원 문제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일본 군수 공장이 많이 있었고 상당수 한국인들이 먹고 살 길을 찾아서 또 동원돼서 이곳에 끌려왔던 겁니다. 네.
위령비 밑부분에는 거북이 받침석이 있는데 한반도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위령비들은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국인 희생자 위령비는 공원의 서북단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위령비 남아 한반도를 향하도록 고려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렇게 그 모국을 그리워하는 그런 것들을 좀 기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지금 앞으로 이제 조금 이제 정상회담 쪽 부분을 좀 알아가 보겠습니다. 그 참 초스피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일본, 서울 그리고 다시 이번 히로시마에서 세 번째 정상회담.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이후에는 총 5번이지만 2달 내에 지금 세 번째 정상회담이 열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회담 의제는 지난 2주 전에 서울에서 열렸던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경제와 안보, 문화 협력 등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주요 사안을 점검하고 또 양국 간의 협력 의지를 두 정상이 강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7일에 서울에서 열렸던 회담에서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두 정상이 합의했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한국 시찰단 파견 문제, 그리고 반도체 공급망 공조 강화, 그리고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정상회담은 12년 만에 재개된 한일 정상의 이른바 셔틀 외교, 양국 정상이 상대방 국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외교를 하는 셔틀 외교를 틀을 굳건히 하기 위한 차원도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앞서 이제 도쿄와 서울에서 열린 최근 정상회담에서는 과거사 관련해서 사실 이제 기시다 총리가 사실상 사과라든가 아니면 좀 진전된 발언 이런 것들은 크게 없었다라는 게 평가인데요. 오늘 참배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우회적인 사과로 봐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일본 국내 정치적으로 좀 한계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의 굉장한 그 선의 표시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보수 세력의 어떤 그 영향을 생각할 때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도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일본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괜히 과거사를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부각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일본 국내에서 나왔다고 하니까요. 그러한 좀 정치적 위험을 무릅쓰고 기시다 총리가 결단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의미를 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짧긴 했지만 양국 정상이 위령비에 같이 참배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서 굉장한 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그렇게 이제 그 일본 정부가 지속적인 진정성 있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좀 개선돼 나가기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뭐 앞서서 저희가 이제 그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그 위령비를 이제 공동 참배하는 모습을 봤었는데 네. 다시 좀 그 얘기로 좀 돌아가 볼게요. G7 정상회의 첫날에 윤 대통령이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을 직접 만났죠.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들이 좀 오갔나요? 네, 히로시마에 윤 대통령이 도착한 첫날 19일에 원폭 피해 동포들을 만났습니다. 원폭 피해 당사자인 피폭 1세와 후손 20여 명이 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슬픔과 고통을 겪는 현장에 고국이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은 사과드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포들이 피폭을 당할 때는 우리가 식민지 상태였고 해방과 독립이 됐지만 공산 침략을 당하고 어려웠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가가 여러분 곁에 없었다라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동포들을 고국에 초청을 했습니다. 피폭 당사자인 권양백 전 위원장은 소감을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감격을 느끼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히로시마 원폭 피해 동포들을 만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아까 뭐 잠시 언급을 해주시긴 했는데 이런 원폭 피해자도 아직 남아 계시잖아요. 이분들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환영하는 분위기신가요? 그렇습니다. 한일 정상이 만나서 이 문제를 늦었지만 좀 논의해 주길 바란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보도에서도 보셨지만 한국인 피해자들은 한일 양국에서 오랫동안 소외됐던 존재들입니다. 일본은 세계 유일의 피폭 피해국이라는 걸 강조하는 일본에서는 이 한국인의 피해자 존재가 일본의 가해자성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게 여겼던 것이고 한국은 원폭은 해방을 가져다 준 사건으로 기억되는 경향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 문제는 다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많았고 특히 이 원폭 피해 문제는 유전이 된다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원폭 피해 사실을 숨기는 피해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생존자들과 유족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서 오랫동안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대한민국 민단 측 관계자는 일본 총리가 원폭으로 희생당한 제일 교포들에게 참배하는 것은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제일 교포들에게는 이 위령비가 굉장히 가슴 아프고 상징적인 장소인 겁니다. 제일 교포들은 민단을 중심으로 매년 8월 5일에 위령비 앞에서 위령제를 지내고 있는데 일본 정치권의 유력 인사는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사실 지금 김지성 기자도 얘기를 했는데 G7 정상회의 장소를 히로시마로 지금 선택을 했어요. 사실 일본 국민들한테 히로시마는 어떤 전쟁에 패배한 곳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할 텐데 기시다 총리가 이곳을 정상회의 장소로 좀 이렇게 선택한 이유, 정치적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국내 정치적인 고려도 있었을 거고요. 무엇보다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 사회의 가장 중요한 주요 이슈가 우크라이나 전쟁 아니겠습니까? G7 정상회의라는 것이 각 세계 주요 국가들이 모여가지고요. 당시에 글로벌 의제를 갖다가 논의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중국의 부상에 대한 견제라든지요, 기후변화, 에너지, 식량 안보 이런 부분에서 전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올해 의장국인 일본이 어떠한 의제를 부각시킬 것인가, 이거는 아무래도 의장국의 정치적 고려가 많이 반영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히로시마가 선택된 것은 역사적 상징성이 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아무래도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위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의장국인 일본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더 이상 안 된다. 그러니까 어제 G7 공동성명에 나온 것처럼 가장 중점을 두고 나온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이제 그 전쟁을 종식시키고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강조된 걸 본다면 국제정치적으로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핵무기 혹은 대량 살상 무기가 다시금 활성화되는 거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켜야 된다.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됐고요. 이게 일본 국내 정치로 본다면 기시다 총리의 지역구가 히로시마를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거와 더불어서 어떤 피해국 일본의 어떤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을 거고요. 이것이 국내 정치적으로는 일본 국민들의 마음을 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정치적으로도 기시다 총리에게는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심하게 세심하게 준비한 그런 외교적인 세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히로시마를 그런 의미에서 선택을 했는데 앞서 이제 도쿄하고 서울에서 열린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보면 사실 과거사와 관련해서 기시다 총리의 진전된 발언이 없었기 때문에 국내 여론 자체가 지금 많이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좀 이 과거사를 풀기 위해서 좀 어떤 부분들 양국이 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가장 좋은 거는 기시다 총리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일본 정부가 사죄하고 계속 노력하겠다 이런 발언을 공식적으로 한다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기시다 총리가 처해 있는 일본 국내 정치 상황을 보면 보수 세력의 반발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전향적인 입장 표명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시다 총리가 이번에 한국 정상과 함께 위령비를 참배한 것은 나름대로의 굉장한 노력을 보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미일 정상회담 계기에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일본 정부 특히 기시다 총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노력이 바탕이 되면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점진적으로 이렇게 발전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그럼 오늘 좀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총리의 좀 발언 좀 저희가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 좀 신중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건 G7 정상회의 계기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굉장히 메시지 관리에 어떤 중점을 둘 겁니다. 한일 정상회담도 있지만 한미일 정상회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일 정상회담에서 나온 어떤 메시지에 확인된 메시지를 바탕으로 해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짧지만 거기서 또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3국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주요 의제들이 논의되는 것이 가장 핵심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일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한미일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고요. 그리고 3국이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한 경제안보 부분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3국이 어떻게 협력하기 위해서 바탕으로 한일이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을 확인하는 작업이 주가 될 거고요. 그 이외의 부분은 한일 양자 부분이고 이게 단기간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관리하는 그런 모습이 더 강조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참배가 끝났으니까 이제 거의 이제 곧이어서 한일 정상회담이 이어질 거고 오늘 회담 한 30분 정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일 정상회담은 오늘을 포함해서 총 5번이 열렸고요. 앞서 2번의 회담은 최근 2달 새에 이뤄졌습니다. 네. 역시 관심사는 오늘 회담의 의제인데요. 김 기자, 이런 의제 어떤 것들이 좀 이 테이블에 올라올까요? 서울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딱 2주 만에 열리는 회담입니다. 그래서 앞서 회담에서 합의했던 이 경제와 안보, 문화 협력 등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이 주요 상황들을 좀 점검하고 양국 간의 협력 의지를 정상 차원에서 강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한국 시찰단이 오늘 일본을 출발하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오늘 정상회담에선 이 문제는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공급망 공조 강화라든가 한일과 한미일의 안보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오늘 기시다 총리가 한국인 희생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한 일정을 계기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가가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별다른 언급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서울 회담의 성과물이었고 지금 오늘은 논의하지 않기로 했지만 이제 논란이 됐던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오늘 일본으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오늘 출발했다는 아직 소식은 안 들어왔는데 오늘 출발할 그렇군요. 예정입니다. 그래서 21일부터 26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게 됩니다. 현지에서 준비하고 마무리하는 일정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사찰은 22일에서 25일, 나흘간 정도 예상이 됩니다. 다액종 제거 설비 알프스 등 오염수 정화, 방류 주요 시설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정부 측 전문가 21명, 시찰 단장은 유국희 원자력 안전위원장이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를 직접 채취해서 직접 검증하는 게 아니라 현장 확인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검증 결과에 따라야 하는 한계가 있어서 이 실효성 논란, 우리 시찰단이 정말 검증에 가까운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실효성 논란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이제 정부는 대통령실에서는 그 실효성 있는 검증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고 네. 최근에 조금 이제 한 발 물러났습니다. 네. 좀 이유가 있습니까? 검증단이 아니라 사실상 시찰단이라고 우리 이번에 가는 대표단의 성격이 그렇게 규정된 이상 사실 한계는 좀 명확했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가 직접 채취를 해서 직접 검증을 하려면 시료를 직접 채취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데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서 이 문제를 직접 하겠다라고 하면 국제기구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이다. 이런 게 정부의 시각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장 점검을 꼼꼼히 하고 원본 자료를 가져와서 한국에서 이것을 확인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인데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엔 또 이제 다시 한번 교수님께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이번 정상회담 이제 3번째인데 한일 관계 개선은 이제 뭐 어느 정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사실 이런 한일 관계 개선은 미국에서도 좀 원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한일 관계 개선은 미국이 굉장히 원했던 부분이죠.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세계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서 러시아의 국력을 이렇게 좀 저하시키는 거긴 하지만요.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혼자 하기는 어려우니까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동맹이나 파트너와 함께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그런 핵심 동맹이 일본과 한국인데 이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한미일 협력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굉장히 속이 타는 부분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의 양자 관계이기 때문에 제3자인 미국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미국 입장에서는 한일 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그 부분을 이제 한국과 일본 두 핵심 국가가 연관된 국가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교수님 지금 나가는 그림이 오늘 이제 윤 대통령과 이제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담을 나눌 장소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핵심 참모들이 이제 배석을 하고 계신 걸 보면 저기가 이제 공식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그 장소인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윤덕민 주일 대사라든지 김태호 제1차장 그리고 다른 분들이 경제수석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핵심 참모들이 배석을 보니까 조만간 그 두 정상께서 입장하실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화면 왼쪽에는 저희 이제 대한민국 국기가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일본 측이 앉을 걸로 보입니다. 테이블 배석은 화면 좌측이 한국, 그리고 오른쪽이 일본 측이 앉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근데 지금 이 회담이 진행될 장소가 지금 영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박진 외교장관의 모습도 보이고요. 핵심 참모들이 아마 이제 양국 정상들을 기다리는 모습들이 화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뒤면 두 한일 정상이 이곳으로 도착해서 본격적인 회담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 서울에서 있었던 그 회담에서는 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이 회담 장소로 들어왔습니다. 네, 기시다 총리도 같이 들어왔군요. 지금 앞서 모두 발언이 진행이 됩니까, 김 기자? 네, 모두 발언이 공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순차 통역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두 정상이 자리에 착석한 이후에 모두 발언을 각자 양국 정상들이 할 것으로 네, 예상됩니다. 지금 악수를 하는 모습이 화면으로 보이고 있고요. 네, 악수가 끝나고 사진 촬영, 기념 촬영이 진행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총리 7시 55분에 정상회담 장소에 도착을 해서 양국 참모들과 현재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화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네. 측에서는 윤덕민 주일대사, 김은혜 홍보수석, 박진 외교부 장관, 최상목 경제수석, 김태우 안보실 1차장. 그렇군요. 지금 기시다 총리도 한국 측 핵심 참모들과 인사를 나눴고, 이제 각자 아까 말씀드렸던 좌측의 한국 측이 그리고 우측의 일본 측이 이제 마주보고 앉게 됐습니다. 지금 모두 발언이 이제 곧 이어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지금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마주보고 앉았는데, 최근 두 달 새 세 번째 만남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이후에 한일 정상회담은 5번째입니다. 네, 이제 곧 이어서 그 한일 양측 정상들의 모두 발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G7 서밋 기시다 총리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확대 세션에 참여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싸게 환대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G7 정상회의 확대 세션 참석해 주신 데도 진심으로 네, 감사드립니다. 기시다 총리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한일 정상회담이 시작이 됐습니다. 2개월 사이에 세 번째 회담을 갖게 됩니다. 저희들과 함께 한일 관계가 적극적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회담이며 우리 두 정상 사이 일한 관계의 진전을 에서 기시다 총리의 발언들이 실시간 자막으로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할 수 있었습니다. 한일 간의 양국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는 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 윤 대통령 내분과 함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의료비에 기도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양국 관계에 있어서도 그리고 세계 평화를 그리는 관점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다른 정상들과 함께 평화 기념 공원 원폭 자료관을 세차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평화 기념 공원 위령비에도 공동 참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다른 전산들과 합류해서 함께 평화 기념 자료관을 방문하고 평화 기념 공원 위령비에 함께 기도를 올릴 수 있으면 합니다. 오늘은 G7 정상회의의 날이기도 하고 한일 간의 향후 방향성에 이어서 글로벌 과제에 대해서도 함께 연계 강화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G7 전산회의 계기이기도 해서 일한 관계 방향과 더불어 글로벌 과제에 대한 양국 원조 강화 관련해서도 의견을 나눌 수 있으면 합니다.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G7 サミットを機に 평화를 상징하는 平和を 도시이자 象徴する 우리 都市であり 총리님의 고향이기도 한 総理大臣の 히로시마에 ふるさとでもある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바쁘게 G7 정상회의의 전체 일정을 주재하는 가운데서도 저와 우리 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G7 サミットを機に平和を象徴する都市であり、総理の地元でもある広島で再会できて嬉しく存じます。G7 サミットの日程全体を主催するご対応の中でも、私や私たち代表団を温かくお迎えいただきまして感謝しております。 저와 기시다 총리는 방금 이곳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함께 참배했습니다. 私と岸田総理は先ほどここ広島記念公園平和記念公園にある韓国人原爆犠牲者慰霊碑に共に参拝をしました。 양국 정상이 함께 참배하는 것은 최초이며 한국 대통령이 이런 길을 찾아 참배드린 것도 처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참배한 것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해 추모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평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우리 총리님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両首脳が共に参拝することは初めてであり、さらに韓国の大統領が慰霊碑を訪れ参拝したのも初めてのことです。今日の共同参拝は韓国人原爆被害者を追悼すると同時に、平和な未来に備えた総理の勇気ある行動としてみんなの記憶に残ることと思います。 지난 방한시 去る、 기시다 총리께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가혹한 환경에서 고통스럽고 슬픈 경험을 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총리님의 용기와 결단은 매우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先般韓国の訪問の時に岸田総理は強制徴用被害者が厳しい環境の下で大変苦しい、そして悲しい思いをされたことに心が痛むとお話しされました。このことは我が国国民の胸に大きく響きました。誠意ある姿を示してくださいました総理の勇気とご決断はとても大切なことであると考えます。 이번 G7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총리님께서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강화하고 경제 안보 등 글로벌 도전 과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계신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G7 サミットの開催で総理がルールに基づいた国際秩序の強化や経済安全保障などグローバルの挑戦課題への対応模索において高いリーダーシップを発揮されておられることを高く評価したいと思います。 G7 정상회의 결과를 토대로 한일 간에도 경제 안보를 비롯한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협력이 더욱 심화되기를 기대합니다. G7 サミットの結果を土台としまして韓国と日本両国の間でも経済安全保障をはじめグローバルアジェンダについての協力がさらに強化することを期待しております。 저와 우리 기시다 총리님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의 발전 방안은 물론 글로벌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상호 연대와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서로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私と岸田総理の深い信頼関係の上で両国関係の発展についてだけでなく地球規模の課題への対応のための相互連帯や協力についても深く話し合いができればと存じており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どうも以上です。Thank you. 저희 천천히 퇴장하겠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네, 지금 이제 모두 발언이 모두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일단 기시다 총리는 한일 관계의 적극적인 그 진전을 강조를 했고, 그리고 앞으로의 연대 강화를 진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용기 있는 행동, 그리고 용기 있는 결단이 매우 소중하다라는 표현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김 기자, 일단 공개된 모두 발언까지 봤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기시다 총리는 2개월 동안 세 번째 만남 회담이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진전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고요. 조금 전에 윤 대통령과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한 사실을 다시 소개를 했습니다. 양국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세계 평화를 기원한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중요한 일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른 정상들과 평화기념공원 위령비에도 공동 참배를 하겠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도 이 원폭 피해자 추모의 뜻을 원폭 피해자를 추모하는 동시에 평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총리님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기억될 것이다라면서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한 것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부여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지난 서울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가슴 아프다라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그렇죠. 밝혔던 그 발언에 대해서 다시 언급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가혹한 환경에서 고통스럽고 슬픈 경험을 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라고 말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라면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준 총리의 용기와 결단이 매우 소중하다라고 윤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기시다 총리가 이제 그 가슴 아프다라는 표현을 했고, 다만 이것이 이제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이제 총리 자격으로서의 발언은 아니었고 개인적인 의견이었다라고 좀 밝혔단 말이죠. 네,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나 자신은이라는 말을 먼저 했습니다. 개인 입장임을 굉장히 강조한 겁니다. 그렇군요. 총리로서 사과라기보다 개인적으로 이분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서 가슴 아프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걸 사과로 보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지금 이제 모두 발언까지 보셨습니다. 앞에 위령비 참배, 공동 참배도 굉장히 좀 처음 있는 일이었고, 또 좀 빠르게 진전되는 한미 정상회담도 세 번째 정상회담이 지금 모두 발언까지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두 가지 의제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양자 관계에서는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데 양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진하고 있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미래지향적인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위령비 참배를 두 정상이 모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문제도 양국 정부가 지금 굉장히 신경 쓰고 노력하고 있다. 이 부분을 언급을 해준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에 있어서 역사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뿐까지, 그러니까 그 역사, 과거와 미래를 모두 고려해서 협력을 이어나가겠다. 이런 부분을 상식적으로 던졌고요. 이와 더불어서 또 말씀하신 것이 이제 그 국제 글로벌 의제에 있어서 양국 간의 연대, 상호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근데 글로벌 의제 중에서도 가장 말씀하신 것이 경제안보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 첨단 기술 부분으로 해서 양국이 어떻게 경제적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제사와 연대해서 함께 나갈 것이냐, 이 부분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배석한 그 참석자를 보시면 외교부 장관, 그다음에 안보실, 그다음에 핵심 인사들, 그리고 경제수석이 왔단 말이에요. 네, 이 얘기를 보면 안보와 경제 이 두 부분이 지금 얘기하는 정상회담에서 다뤄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 발언해서 두 정상이 짚어주셨다. 그래서 한일 간의 양자 관계 강화, 이와 더불어서 국제사회에서 가장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경제안보 부분에서 한일 양국이 어떻게 협력하고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다자 무대에서 국제사회와 어떻게 협력을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장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사실 이제 앞선 정상회담에서도 이 안보와 경제 이런 부분들 사실 좀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을 좀 내놓지 않았습니까?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앞서 나왔던 결과물들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좀 빠르게 그 진전이 되고 있죠. 이제 그 북핵 위협에,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일 간에 어떻게 협력을 해나갈 것인가. 그리고 한미일 협력, 이런 부분이잖아요. 특히 이제 그 한미 간에는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미국의 대북 확정 확대를 굉장히 질적으로 강화하는 토대를 만들었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일본도 사실 그 미사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에서 한국과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데 불안하고 우려는 그 일본도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일본 열도를 그때 통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일본도 안보 위협이 굉장히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일본도 보다 더 적극적인 정보 공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그 갈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잘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한일 간의 한미일 3국 협력을
토대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이제 미사일 경고 정보를 어떻게 실시각으로 공유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T사라는 3국 간 정보 공유 약정을 토대로 해가지고 계속 활성화시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상당히 진전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경제안보 부분에서도 사실 그 과거 한일 간의 그 관계가 이제 교착되면서 수출 규제라 일본 측 수출 규제라든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많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최첨단 그 제조 역량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나 대부분 배터리 그렇죠. 이런 부분에 역량이 있고요. 또 일본은 소제품 장비 부분에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이 모두 이런 경쟁력에 있어서는 많은 협력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과거에 좀 어려움도 있고 하나하나 발전시켜 나가는 그러한 부분을 이제 아까 최상목 경제수석도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일 양국 간의 기존의 성과를 좀 확인을 하고요. 이제 앞으로 더 협력을 해나가자 이런 부분을 정상 수준에서 재확인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여줄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 기자, 지금 민 교수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이후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라고 좀 이렇게 보셨어요. 오후에 지금 저희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네. 이게 지금 빡빡한 일정 쪽에서 어쨌든 조 바이든 대통령도 정상회담을 꼭 치르겠다라고 지금 의지를 밝혔는데 네. 이제 당초보다 회담 시간은 크게 줄었어요. 네, 오늘 정상회담은 사실 올해 1월부터 시작된 미일 정상회담부터 큰 흐름으로 봐야 됩니다. 1월에 미일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 이후에 한일, 한미, 그다음에 다시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고 오늘 또 다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 이후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죠. 이 큰 정상들의 외교가 한미일 안보 협력이란 큰 방향, 큰 흐름으로 움직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협력의 가장 큰 걸림돌은 냉랭한 한일 관계였는데 우리가 강제동원 해법을 선제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한일 간의 관계가 개선되는 흐름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두 차례 열렸던 한일 정상회담은 오늘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을 위한 어떤 징검다리 성격으로 봐도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서 오늘 한미일 정상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어떤 공조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원래 당초 시간은 처음에 좀 기사로 나왔던 건 한 15분 정도 지금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이 오후에 진행될 것이다라고 좀 그런 기사들이 나오긴 했었는데 지금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마 다른 나라 이제 정상들하고의 또 이제 회담들도 계속 이렇게 연달아 잡으면서 시간이 크게 줄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좀 결과물들이 나올지가 좀 궁금한데 교수님 사실 이제 한미일 협력 관계 지금 강화되는 거는 분명히 보이고요. 이런 전망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에 대러시아 외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거든요. 특히 이제 대중 외교 같은 경우에 이미 이제 수출 부분에서 타이완보다도 이제 수출 부분에서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좀 이 부분을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한국 정부가 이제 가치 외교를 바탕으로 해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 가고 있는 방향은 분명한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국제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수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미국 주도로 공급망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중국 견제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한국이 함께하지 않으면 미래 성장 동력이라든지 한반도 안보를 담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한미일 협력, 특히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해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계속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관리를 좀 해야 되겠죠. 중국은 여전히 우리의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고 북한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역내 행위자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적 환경, 역내 안보 환경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측도 그 변화를 받아들일 때가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과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를 해서 안보라든지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그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중국을 배제하는 건 아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계속 발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중국도 좀 받아들이고요. 제한되긴 하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한중 관계를 개선해 나가려는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걸 위해서 우리 외교 당국에서도 계속 중국과의 접촉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이를 통해서 한중 간에 보다 좀 현실적이고 뭔가 새롭게 재구성되는 전략적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될 거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가 규탄을 하고 있지만 한러 관계를 고려하기 때문에 어떤 그 교전국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러시아에게도 한국이 어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에 대해서 규탄을 하지만 한러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외교 당국이 지속적으로 러시아와의 어떤 소통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설득해 나가는 이런 노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저희 이제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지금 예정입니다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지금 회담이 지금 아마 접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유럽 그리고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 지방 그리고 다시 또 일본으로 오는 정말 종횡무진 지금 뛰어다니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까 말씀하셨던 핵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부각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김 기자, 네. 한미일 정상회담 시간이 좀 줄었지만 어떤 네. 핵심 의제들 좀 나오는 것들이 좀 있습니까? 네, 핵심 의제는 안보 협력 강화입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계속 설명을 잘 해주셨듯이 안보 협력을 한미일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강화할 것인가라는 의제를 짧은 시간이 겠지만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 공동 위기에 대응한 대응과 전략적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해 11월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푸놈펜에서 열렸었는데 그 당시 성명에서 포함됐던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오늘 좀 거의 특보 시간이 끝나가는데 마지막으로 좀 정리 발언 짧게 좀 부탁드릴까요? G7 정상회의에서 참여해서 우리 정상이 진짜 숨가쁜 외교 일정을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이 다자회의가 G7 정상회의에서는 양자회담도 많이 열리고요. 원래 예정된 다자회의도 많이 열리기 때문에 이것이 예정이 돼 있지만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시간이 지연되고 축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릴 한일 정상회담도 굉장히 짧고요. 한미일 정상회담도 우크라이나 정상회담 여파 그리고 다른 국가들의 외교 일정을 해서 굉장히 짧게 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G7 정상회의가 의미가 있는 것은 다자 무대에서 우리의 입장을 알리고 신뢰를 증진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가시적인 성과가 오늘 나오지 않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향후 전개될 우리 외교 당국의 외교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되고 영향분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지켜보시면 우리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일정을 소화하고 우리 국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저희 지금까지 통일외교부 김지성 기자 그리고 민정은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얘기를 나눠봤고요. 일본 히로시마에서 진행된 한일 두 정상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참배 그리고 정상회담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한미일 3자 회담도 예정이 돼 있는데요. 각 정상들의 빡빡한 일정으로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짧은 만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서 한일 양자 회담을 통해서 안보와 경제 분야에 대한 두 나라의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과거사를 둘러싼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어디까지 이끌어낼 것인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셈법이 더 복잡해진 대중국, 대러시아 외교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특보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